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깊은 통찰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대공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아마도 순식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검은 하늘,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흑백 사진 같은 장면일 겁니다. 1929년의 주식시장 붕괴는 마치 갑작스러운 천둥벼락처럼 하루아침에 대공황의 문을 열어젖힌 사건으로 기억되곤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1929년 10월 월스트리트의 붕괴는 단순히 운이 나빴던 어느 하루의 사건이나 탐욕스러운 투기꾼들이 벌을 받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브레이크 없이 질주해온 낙관주의라는 거대한 실험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빚과 레버리지, 그리고 끝없는 성장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으로 부풀려진 거대한 금융 거품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 거품이 터졌을 때 세상은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화폐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한번 증발해버린 신뢰는 그 어떤 중앙은행이나 정치인도 하룻밤 사이에 다시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시의 공황 상태와 잘못된 신화들을 걷어내고 사건의 본질을 차분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1929년의 붕괴는 단 하루의 혼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년간 쌓아 올린 과잉이 예견된 파국을 향해 치닫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낡은 모자와 필름 시대에 먼지 쌓인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값싼 돈, 투기 광풍, 부풀려진 자산 가격, 그리고 시장은 언제나 상승한다는 믿음을 퍼뜨리는 사회 문화까지 1929년에 거품을 만들었던 바로 그 재료들이 오늘날 우리의 금융 시스템에도 똑같이 섞여 들어가 있습니다. 1929년의 진짜 교훈은 모든 것을 얼마나 빨리 잃을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교훈은 우리 인간이 이 파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야라는 환상에 얼마나 쉽게 스스로를 설득시키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의 무대는 광란의 20년대라 불리던 시절에 마련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떠올랐고 그 후 10년은 전례 없는 번영과 소비, 그리고 경이로운 기술 발전의 시대였습니다.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자동차, 라디오, 냉장고와 같은 새로운 발명품들은 사람들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도시는 팽창하고 임금은 올랐으며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끝없는 풍요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비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어쩌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70년대와 80년대의 고도 성장기, 한강의 기적을 떠올리게 합니다.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내일은 오늘보다 반드시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가득했던 시절 말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부들은 빚더미에 허덕였고 부는 소수의 산업가들에게 집중되어 대부분의 가정은 어려운 시기를 버텨낼 경제적 여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허술한 규제 속에서 무모하게 운영되던 은행들은 이 황금빛 기회에 편승하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주식시장은 20년대의 가장 거대한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1921년부터 1929년까지 당시 미국의 코스피와 같은 대표적인 주가지수인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63포인트에서 381포인트까지 불과 8년 만에 6배나 치솟았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까지 주식시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수백만 명의 중산층 미국인들이 투자자가 되었고 스스로가 새로운 경제시대의 파도를 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증권사 지점은 전국 곳곳에 문을 열었고 금융신문과 라디오 방송은 용감하게 빚을 내서 주식을 사기만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외치며 광풍을 부채질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로 빚을 냈습니다. 신용거래, 즉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방식은 이 거품의 가장 큰 특징이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단 10%의 현금만 내고 나머지 90%는 빌려서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10만 원만 가지고 100만 원어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시장이 오르는 동안 이 레버리지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마법의 지팡이였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단 한순간이라도 하락하면 증권사는 즉시 마진콜을 발동했습니다. 투자자에게 추가 증거금을 내거나 아니면 당장 주식을 강제로 팔도록 요구하는 것이었죠. 이 시스템은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시장이 높이 올라갈수록 그 구조는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단 한 번의 미끄러짐으로도 이 거대한 피라미드는 강제 매도라는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운명이었습니다. 심지어 당대의 경제학자와 지도자들조차 이 환상을 부추겼습니다. 1929년 초 내셔널시티은행의 총재였던 찰스 미첼은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모든 냄비의 닭고기를, 모든 차고의 자동차를 약속했습니다. 저명한 경제학자 어빙 피셔는 1929년 10월, 바로 그 붕괴 직전에 주가는 영구적으로 높은 고원에 도달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었죠. 하지만 집단적 행복감 앞에서는 지성도 방어막이 되지 못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낙관주의의 보상을 주고 신중함의 벌을 내릴 때 전문가들조차 거품의 치어리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경고 신호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1928년부터 연방준비제도, 즉 미국의 중앙은행은 투기를 시키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지만 너무 미미했고 너무 늦었습니다. 신용은 이미 시스템 전체에 홍수처럼 퍼져나간 뒤였습니다. 1929년 9월, 시장은 정점을 찍었고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거물 투자자들은 조용히 자신들의 주식을 처분하며 폭풍을 감지했습니다. 불길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월 말, 댐은 무너졌습니다. 검은 목요일로 알려진 10월 24일, 공황 매도가 시장을 덮쳤습니다. 하루에 1290만 주가 거래되며 당시로서는 기록적인 수치를 세웠습니다. 은행과 대기업들은 자금을 모아 주식을 매입하며 신뢰를 회복시키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 노력은 단 하루 효과가 있었을 뿐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10월 29일, 공포는 복수심에 불타는 듯한 기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1600만 주 이상이 손바뀜되었습니다. 주가 시세 표시기는 몇 시간이나 뒤처졌고 투자자들은 단 하루 오후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영원한 번영의 신화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주식시장 붕괴 그 자체가 대공황을 일으킨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불씨였을 뿐 화재 그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재앙은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과 그 뒤를 이은 정책적 실수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은행들은 충분한 준비금도 없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남발했습니다. 대출이 부실화되자 은행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1930년에서 1933년 사이 미국에서만 9,000개가 넘는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평생 모은 저축을 하룻밤 사이에 잃었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1997년 IMF 외환위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지고 튼튼하다고 믿었던 은행과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그 경험은
우리 사회의 집단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신용이 마비되자 기업들은 돈을 빌릴 수 없었고 생산은 멈췄으며 실업률은 25%까지 치솟았습니다. 각국은 높은 관세 장벽을 쌓으며 문을 걸어 잠갔고 세계 무역은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금융위기로 시작된 불씨는 전 세계적인 대공황이라는 거대한 화마로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붕괴는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결정들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미흡한 규제, 통제되지 않은 투기, 성장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그리고 문제가 터졌을 때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 실패. 이것이 1929년의 비극을 더욱 뼈아프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그리고 막을 수도 있었던 재앙이었습니다. 대공황은 번영이라는 환상이 얼마나 허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1929년에서 1932년 사이 주식시장은 가치의 거의 90%를 잃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최고점 381포인트에서 불과 41포인트까지 추락했습니다. 한 세대 전체가 자신의 저축과 연금, 투자의 가치가 매일매일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호황의 물결을 타기 위해 무리하게 빚을 냈던 가정들은 이제 담보물도 사라진 채 빚더미에 깔렸습니다. 신중하게 행동했던 사람들조차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들은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예금자 보호제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은행이 무너지면 당신의 경제적 자유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각국 정부는 재앙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들로 대응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경제를 완전히 질식시키는 정책들이었습니다. 미국은 1930년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즉시 보복 관세로 맞섰고 그 결과 세계 무역 규모는 불과 4년 만에 3분의 2나 감소했습니다. 동시에 지도자들은 통화 가치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믿음으로 근본이제에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요를 진작시켜야 할 때 오히려 긴축 정책을 펴도록 정부의 손발을 묶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1931년에 일찌감치 근본이제를 포기했던 영국과 같은 나라들은 더 빨리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1933년까지 버티면서 고통의 시간을 더욱 연장했습니다. 1930년대 중반 대공황은 전 세계 사회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독일에서는 경제적 절망이 극단주의 운동에 불을 붙였고 이는 아돌프 히틀러에게 권력을 잡을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공공사업, 은행 개혁, 사회 안전망 구축과 같은 뉴딜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은행 예금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을 철저히 배신했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처절한 시도였습니다. 그 교훈은 잔인했지만 명확했습니다. 신뢰 없이는 평범한 저축가와 투자자를 보호하는 규칙 없이는 자본주의라는 기계는 스스로를 파괴하고 만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잠시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봅시다. 왜 이 낡은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할까요? 1929년의 붕괴를 만들어냈던 그 메커니즘들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의 일부이며 그 이후 모든 경제 거품 속에서 똑같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수익조차 내지 못하던 회사들이 이름에 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평가받았던 1990년대 후반의 닷컴 버블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빌려준 주택담보대출, 즉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복잡한 금융상품으로 포장되어 전 세계에 팔려나가며 부동산 거품을 키웠고 결국 세계 금융 시스템 전체를 거의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던 2008년 금융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튤립, 철도, 기술주, 암호화폐에 이르기까지 대상은 바뀌지만 그 순환고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값싼 신용, 투기 광풍, 붕괴, 그리고 희생양을 찾는 필사적인 몸부림. 놀라운 것은 1929년에 외쳤던 바로 그 문구들이 모든 위기 때마다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우리는 영구적으로 높은 고원에 도달했다.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 이 말들은 발밑의 기반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여유가 없는 정치인, 은행가, 그리고 투자자들이 외우는 부정의 주문과도 같습니다. 1929년의 붕괴는 우리에게 금융 역사상 가장 위험한 단어는 공황이 아니라 안일함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의 시장을 보십시오. 주식부터 부동산에 이르는 자산 가격은 수년간의 초저금리와 중앙은행의 개입으로 부풀려져 있습니다. 정부, 기업, 가계는 천문학적인 빚더미 위에 서 있습니다. 기술은 밈주식에서 암호화폐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투기의 놀이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1929년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 게임이 안전하다고, 가격은 언제나 오를 것이라고, 시스템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휩쓸었던 B2 영끌 현상은 1929년의 광풍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더 차가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신뢰에 금이 가는 순간 보호막은 사라지며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부터 가장 먼저 무너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1929년 대공황의 진짜 교훈은 공황 매도나 시세 표시기의 혼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 탄력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부유층, 즉 자산을 분산시키고 실물 자산을 보유하고 호황과 불황의 순환을 이해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 강해졌습니다. 반면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손쉬운 이익을 쫓고 안전장치 없는 은행을 맹신했던 취약한 사람들은 파괴되었습니다. 이 동일한 역학은 모든 위기 속에서 반복됩니다. 당신이 그 방정식의 어느 쪽에 서게 될지는 오직 한 가지, 바로 금융 지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당신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내일 시스템이 흔들린다면, 만약 신용이 마르고 시장이 반토막나고 당신의 은행 계좌가 갑자기 동결된다면 당신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한 번의 마진콜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1929년의 신용거래 투자자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분은 종이 위의 약속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치라는 것을 이해하는 투자자입니까?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잔인할 정도로 비슷한 운율을 가지고 되풀이됩니다. 회사의 이름은 바뀌고 금융상품은 진화하지만 탐욕, 공포, 부정, 붕괴로 이어지는 인간의 심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공황 없이 차분하게 설명된 1929년의 붕괴는 단순히 경제사의 한 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더 현명해졌는가, 아니면 단지 더 세련된 방식으로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인가? 결론은 지독할 만큼 단순합니다. 시장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투기와 부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지식과 원칙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시스템은 일이 잘못되었을 때
당신을 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십시오. 왜냐하면 언젠가 일은 반드시 잘못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세상을 보는 새로운 창이 되었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역사 속 깊은 교훈을 탐사할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지혜로운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